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내린 피해 지역에선 여전히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건강 관리와 함께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돈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 현북면은 36.7도까지 치솟았고 강릉 36.2도, 경주 35.8도, 서울도 32.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광주와 대구 35도, 서울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찜통더위 속 강원도와 충청, 경북 북동 산간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된다며 국지성 호우에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폭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앞으로는 이런 큰 비가 8월보다 7월에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항공대 민승기 교수 연구팀은 초고해상도 기후 모델을 활용해 2000년대와 2090년대의 폭우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도 달라진다며 7월에 적게는 약 2배, 많게는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 한반도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에 정체 전선이 형성돼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며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산사태까지 덮친 경기 가평군의 수해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인데요. 유서연 기자가 수해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과 가구는 전부 토사에 묻혀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직격한 업체입니다. 폭우의 뒷산에서 나무와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과 전봇대까지 쓰러졌습니다. 암투병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허탈하죠. 모든 건 이제 꿈이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사람이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위안이죠. 그거 하나. 인근 농장 피해도 극심합니다. 작물은 여기저기 꺾여 있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밭을 덮었습니다. 한때 우사와 집 안까지 비가 들이치면서 주인 부부는 빗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물이 꽉 찼었죠. 동네 회관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막 피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가 있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산사태가 인근 펜션과 캠핑장까지 덮친 겁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영업은 시도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막 심한 거지, 막 심해. 여기는 단수가 되고 그래갖고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전기 나갔지 물 안 나오지. 경기 북부 지역을 핥히고 간 폭우는 주민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경기 가평군 폭우 피해 현장을 수색하는 당국이 3일차 합동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엔 경찰 499명과 소방 167명 등 모두 7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비 80세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4명의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도로 유실 등 폭우 피해가 극심해 수색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평 지역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2명과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사라진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광주 전남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산강 하류와 목포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 전남 서남권 바다에 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조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어선이 모여있는 항구에 나뭇가지와 잡초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물반 쓰레기반으로 변해버린 항구에 조업을 나가야 할 어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스쿨에 한번 걸려보면 자기가 다이버를 신청해 올려야 되고 섬 사람들은 섬에 가야 되고 우리도 발시 조업대에도 묵고 살아야 되는데 기록적인 폭우에 136km 영산강 줄기를 타고 내려온 쓰레기는 목포 앞바다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대규모 방류로 목포와 보성 등 전남 서남 해안에 밀려온 해양 폐기물만 400톤으로 추정됩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영산강 하구뚝에서 49만 톤의 물이 방류됐습니다. 하루 평균 방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해양경찰 부두에도 쓰레기가 덮쳤습니다. 사료더미와 부러진 고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비함정 입출항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경 특수구조대원들도 수거 작업에 힘을 모았습니다. 집게차, 우리 경비함정의 단정, 다양한 기구 장비를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수거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문이 개방될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본래 모습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닥터 헬기가 지난 6년 동안 1,800여 차례 출동해 98%의 높은 환자 소생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에 들어갑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데다 맥박이 잡히지 않는 위중한 상황. 곧바로 닥터 헬기 출동을 요청하고 헬기 인계 장소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엠부 저희 걸로 바꿀게요, 교수님. 하늘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려는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1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경기도 닥터 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573건. 지난 6년간 총 1,800여 차례 하늘을 날아 전국의 닥터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닥터 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환자 소생률은 98%, 지금까지 1,804명을 살려냈습니다. 사고 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어떤 처치가 들어가야만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로 이송함으로 인해서 그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는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과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인계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의 취약 지역의 또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이거는 책임 있게 저희 경기도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닥터 헬기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 생명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도핑 수법이 이제는 유전자와 세포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첨단 도핑까지 잡아낼 수 있는 차세대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핑 검사는 물론 감염병과 유전병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순한 약물 주입에서 이제는 유전자 조작까지 갈수록 진화하는 도핑 기술. 특히 유전자를 조작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력을 높이는 도핑 수법은 약물 주입에 비해 검사 과정이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검사 시간을 단축한 유전자 세포 도핑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마이크로리터의 혈액으로 검사할 유전자만 직접 증폭해 외부에서 주입된 유전자의 존재를 형광신호로 확인하게 됩니다. 샘플 하나를 분석하게 됐었을 때 약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샘플 준비 과정 없이 혈액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90분 이내에 유전자 도핑, 세포 도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존 기술은 단백질만 분석해 유전자 도핑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기술은 DNA, 즉 몸을 만드는 설계도를 들여다봐 몸에 원래 없던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외래 유전자를 2.5개 분자 단위까지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기존 정량 PCR 방식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가 필수적인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제시하는 10분자 이내의 민감도의 4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민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체외의 유래 유전자를 어떤 것이라도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병원성 유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기타 유전자,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유전자를 쉽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감염병 진단이나 유전병 검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스포츠는 물론 의료 분야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억 명 넘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안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버스터미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합실이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속초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고속버스 타고 2박 3일 동안 호캉스 갔다 오기로 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발 예정일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꼽은 응답자가 2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휴가지로는 국내 여행이 78.8%, 해외여행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8월 초에 여수 여행 계획하고 있고 고속버스랑 기차 이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동해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선호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 철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 기간 모두 1억 명 이상,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으로 다음 달 2일이 가장 막히고 기경 방향으로 다음 달 3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 국도 8개 구간을 개통하고 교통혼잡 예상 구간을 219개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4만 4천 회 이상 늘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앱도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 위치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SOS 긴급전화도 이제 본인이 있는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할 때는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출발 전과 이동 중에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되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배달앱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안내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0.3%의 적립을 내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추첨으로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간편 결제 업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능을 넘어 보험과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른바 금융 슈퍼앱을 꿈꾸는 기업에게 마케팅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또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배달앱도 소비 쿠폰 사용해서 소외될까 서둘러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앱의 선결제 방식은 쿠폰 사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 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배치했고 요기요도 현장 결제를 선택 옵션에 추가했습니다. 앱에서 주문하신 후 결제 방법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시고 라이더분이 방문 시 가지고 오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매장 매출 규모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간편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 쿠폰 사용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정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싱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극장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레부터 영화 티켓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릴 예정입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상영관 홈페이지 앱에서 1인당 2매씩 발급받을 수 있고 9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휴카드 할인도 카드사 최소 결제 금액 이상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제조, 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며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답변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와 2+2 통상협상에 나섭니다. 구 부총리는 산업장관과 외교장관도 별도의 회담을 갖는 등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치밀한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긴급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다음 달 1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미 협상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 말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2+2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구 부총리는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1일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에는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 협상과는 별도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 격인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며 미국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통상당국은 현재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쿼터 확대 등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 전략 마련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면서 일본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전현직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 시대의 양국이 AI와 조선 등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FTA 체결로 관세가 없는 한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전현직 외교부 장관과 백악관, 미 무역 대표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한미동맹을 진단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조선 등 한국이 필요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친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The new government is therefo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cooperation in cutting-edge domains such as AI. 한미동맹은 아랑곳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is cannot be a moment where protectionism becomes at the expense of some of our strongest partnerships. 특히 한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도 표면화했습니다. Our FTA partners are really disadvantaged in this negotiating process. Meanwhile, countries like India and Vietnam with very high tariffs can offer them to go lower and they'll get credit for it.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군 감축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Drawing dow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rt of set of questions that spill forth are what this will mean for defense and deterrence, and will it invite miscalculation? 한미 정상이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인적인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거대한 도전을 맞이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공통 목표는 여전한 만큼 전략적 협력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135조 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AI 산업 규모가 7천억 위안을 넘었고 연간 성장률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모두 346개가 사이버 당국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1억 2,300만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79.7%에 달했습니다. (7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